이번 시간에는 1장 6절 이어서 4분위수와 백분위수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앙값에 대해서 배웠어요. 중앙값은 자료의 가운데 값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지요. 4분위수와 백분위수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백분위수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백분위수는 자료를 100개 구간으로 나누었다면 첫 번째가 무엇이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백분위수를 번호를 붙일 텐데요. 백분위수는 제1 백분위수부터 제99 백분위수까지 계산을 해봅니다. 자료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100 이상이 되면 구간을 100개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료가 300개다, 400개다, 또는 5000개 자료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보기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구간을 한 100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부터 99번째가 어떤 자료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순서대로 번호를 준 것이 백분위수예요. 자, 그렇다면 백분위수가 어떻게 정의되는 건지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P백분위수라는 것은 우선 중앙값 얘기할 때하고 같아요. 자료를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나서 세는 거예요. 항상 몇 번째다라는 걸 셀 때는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세면 안 됩니다. 해서 자료를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정렬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표본의 크기가 n이면 우리 제 P 백분위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00분의 P 곱하기 n이라는 수를 계산하셔야 돼요. P 백분위수, P 번째다. 100개로 나누었다면 P 번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P의 값을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표본의 크기가 n이다 그러면 그 표본의 크기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리고 10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P 곱하기 n. 이 수를 i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 n이 100이었다면 당연히 그 값은 p가 될 테니까 정수가 되겠죠.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101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100분의 101 곱하기 p 계산하면 정수가 아닌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i라는 수는 즉 100분의 p 곱하기 n 이렇게 계산한 수, 이 수는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i가 정수면 100개로 나눴을 때 p번째라는 것은 도대체 몇 번째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번째 수와 i 플러스 1번째 수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게 제 P 백분위수가 됩니다.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정렬하는 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이 i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정수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합니다. i보다 큰 최소의 정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i보다 큰 최소의 정수, 라운드업 했다고 합니다. 하나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라운드업 한 수를 i tilde라고 쓸 거예요. tilde라는 기호는 지난 시간에 봤죠. i tilde는 이제 i보다 큰 최소의 정수니까 i tilde는 정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i tilde 번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i tilde 번째 수를 제 P 백분위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순서대로 늘어놓고 100개 구간으로 나누었다면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의 위쪽 끝점을 우리가 첫 번째 백분위 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0개로 나누었을 때 50번째가 되면 그건 중앙값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50 백분위 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p에다가 50을 대입해 주면 될 거고, 그럼 100분의 p 곱하기 n 했으니까 100분의 50 곱하기 n. 그러면 당연히 2분의 n 하는 값이 나오겠죠. i라는 수를 계산하면 p에다 50을 대입했을 때 2분의 n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n이 짝수가 되면 2분의 n 하는 것은 당연히 2로 나눠지니까 짝수는, 그렇다면 i는 정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정의한 대로 i번째하고 i 플러스 1번째를 따져야 되니까 i번째는 2분의 n번째, i 플러스 1번째는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되겠죠. 두 수의 평균이 중앙값이었다라는 건 우리가 벌써 배워서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50 백분위 수를 계산하면 중앙값이 됩니다. 예, 이렇게. 자, 만약에 홀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 홀수라고 하면 2분의 n, 홀수니까 2로 안 나눠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정수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라운드 업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거에서 정수를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렇죠? 예, 그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라운드업 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n이 홀수니까 하나 더 하면 짝수일 거고 2로 나누면 정수가 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n 위쪽에 있는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것은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가운데 수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중앙값, 중앙값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백분위 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제50 백분위 수와 같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백분위 수라는 걸 정의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i는 100분의 p 곱하기 n 이렇게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이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정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정수가 되면 i번째와 i 플러스 1번째의 평균을 내고 정수가 아니면 하나 라운드업해서 i tilde, i보다 큰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선택한다. 그래서 i tilde 번째 수를 제 p 백분위 수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분위 수라는 것을 정의를 할게요. 제 p 4분위 수는 백분위 수가 구간을 100개로 나눴을 때 p번째라는 의미가 있었듯이 4분위 수는 구간을 4개로 나누는 거예요. 4개로 나눴을 때 p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p 4분위 수는 제 1 4분위 수가 있고요. 제 2 4분위 수가 있고 제 3 4분위 수가 있어요. 4분위 수는 이렇게 1, 2, 3 번호를 붙이는 3개의 4분위 수가 있습니다. 제1 4분위 수는 4분위 수를 영어로 쿼타일이라고 합니다. 쿼타일. 100분위 수는 퍼센타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쿼타일이란 뜻으로 Q를 써요. Q 해서 번호를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제1 4분위 수는 Q1, 제2 4분위 수는 Q2, 제3 4분위 수는 Q3 이런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4분위 수는 당연히 4개로 나눴으니까 100개로 나눴다라고 하면 4개로 나눠서 첫 번째, 그럼 100개로 나눴을 땐 당연히 25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4개로 나눴을 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100개로 나누면 50번째가 되겠죠. 4개로 나눴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100개로 나눴을 때는
75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제 P4분위수는 거기다 25를 곱하면 돼요. 제 25P 100분위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100분위수를 정의를 했으니까 4분위수도 따라서 정의가 되지요.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100분위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100분의 P 곱하기 N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걸 I라고 뒀으니까 당연히 4분위수를 계산할 때는 예, 제 P4분위수다 그러면 25P 100분위수가 되는 거니까 I를 계산할 때 여기다가 25를 곱해주면 되죠. 해서 100분의 25P 곱하기 N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약분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P 곱하기 N이 되지요. 예, 이 값을 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값이 정수냐 아니냐를 가지고 정수가 되면 이것과 그 다음번의 평균, 정수가 아니면 하나 라운드업.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50, 100분위수가 중앙값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제2, 4분위수, 제2, 4분위수가 역시 중앙값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중앙값은 4분위수로 표현하면 제2, 4분위수, 100분위수로 표현하면 제50, 100분위수와 같아요.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4분위수를 배웠으니까 4분위수를 가지고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림으로 그릴 텐데 상자 수렴 그림이라는 그림을 배워보겠습니다. 상자 수렴 그림은 자료를 우선 정리를 해야 돼요. 4분위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제1 4분위수 Q1 계산하셔야 되고요. 제3 4분위수 Q3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값, 중앙값은 4분위수로 표현하면 제2 4분위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Q2, 그렇죠? 예, 해서 Q1, Q2, Q3를 다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4분위 범위라는 것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우리 표본이 주어지면 표본 범위라는 걸 배웠죠? 표본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을 표본 범위라고 했지요. 4분위 범위라는 것은 4분위 수의 범위 중에서 Q1부터 Q3까지를 4분위 범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값이지요. 그렇죠? 중앙 부분의 흩어짐을 표시하고 있는 값입니다. 그렇죠? 그 위쪽에 또 4분의 1이 있고 아래쪽에 4분의 1이 있겠죠. 그렇죠? 가운데 있는 4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Q3에서 Q1을 빼줬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Q3-Q1 이것을 4분위 수를 가지고 만든 이 값을 4분위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4분위 범위, 중앙에 있는 그 자료의 흩어짐을 표현해 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중앙 흩어짐이라고도 해요. 예, 우리 책에서 얘기한 대로 4분위 범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Q3-Q1 4분위 범위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4분위 범위에 1.5 곱한 값을 계산하셔야 돼요. Q3-Q1의 1.5배 1.5 곱하기 Q3-Q1 어렵지 않죠? 예, 그 값을 계산하셔서 이제 수렴이라는 부분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값은 Q1, Q2, Q3 그리고 Q3-Q1의 1.5배 어렵지 않죠? 그걸 가지고 자료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상자 수렴 그림이라는 것은 가운데 부분에다가 상자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자료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변수의 축이 있겠죠? x의 값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은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는 거냐? 이 사각형의 왼쪽 끝은 해당하는 그 자료의 값이 Q1이에요. Q1. 네. 오른쪽 끝에는 Q3에 해당이 됩니다.
Q1부터 Q3까지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자료를. 그 다음 이 사각형의 안쪽에 중앙값을 계산해서 수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느 쪽에 더 가깝냐라는 것은 수를 보면 압니다. 오른쪽에 가까우면 오른쪽에 가깝게, 왼쪽에 가까우면 왼쪽에 가깝게, 딱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중앙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박스 안에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린 것은 Q2의 값이에요. 중앙값, 제2 4분위수, 제50 100분위수 다 같은 값이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수염을 그려야 되는데 수염은 이 직사각형의 중앙쯤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박스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수염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아까 얘기했던 4분위 범위가 있었죠. Q3-Q1 거기에 1.5를 곱했었죠. 그게 수염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길이입니다. 1.5 곱하기 Q3-Q1 이 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Q3에다가 1.5 곱하기 Q3-Q1을 더해주면 어디까지 수염이 갈 수 있겠다라고 정해지죠. 그렇죠? 예, 이쪽 부분이 요거는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값을 계산하면 Q3 플러스 1.5 곱하기 Q3 마이너스 Q1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Q1에서 왼쪽으로도 이것하고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값이 있겠죠. 이 값은 Q1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Q1에서 빼주면 되죠. Q1 마이너스 1.5 Q3 마이너스 Q1 이렇게. 자, 수염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수염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자료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 자료가 있다면 수염을 여기까지 그리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까지 없을 수 있어요. 자료가. 그렇죠. 자료에 있는 만큼만 그리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왼쪽 수염이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똑같이 양쪽 끝에까지 있다 그러면 길이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서 있는 만큼만 그리면 돼요. 해서 실제 있는 값에서 수염의 끝을 이렇게 수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왼쪽도 있는 만큼만 그리면 됩니다. 실제 있는 만큼만 수염을 그려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염의 양쪽 끝은 실제 자료에 있는 값이 결정합니다. 해서 이 자료의 이쪽 왼쪽 수염의 끝이 얼마였다. 여기 값을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x의 값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실제 자료의 끝이 오른쪽 수염의 끝에는 얼마였다. 그럼 뭐 y였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보면 이 수염을 넘어가는 게 있겠죠. 수염의 최대 길이를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outlier, 바깥쪽에 있다. outlier, 이상점이다. 이상한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이상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염하고 높이를 맞춰서 없으면 안 그려도 됩니다. 자료가 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점으로 자료가 2개 있다면 점 2개 찍으시면 되고요. 3개면 3개 찍으시면 되고요. 왼쪽에도 이 수염의 최대 길이를 넘어서서 자료가 하나 있었다. 그럼 이렇게 하나 찍으면 돼요. 2개 있으면 2개 찍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이 그려보니까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죠. Q1이 얼마, Q3 얼마, 중앙값이 얼마. 그렇죠? 그리고 자료가 좀 특이한 값이 몇 개 있구나.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상자와 수염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뜻으로 상자 수염 그림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상자 수염 그림 배웠으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1.5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0개비의 담배로 구성된 확률 표본에 대해서 니코틴 함량, 단위는 밀리그램, 니코틴 함량을 측정하였다. 이 자료에 상자 수염 그림을 그려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료가 한 줄에 10개씩, 4줄, 40개가 있네요. 그렇죠? 자료가 그냥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로 정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문제를 위해서 이미 정렬을 해놨어요. 그리고 자료를 받았을 때 정렬된 자료를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제일 작은 수부터 제일 큰 수로 정렬한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예, 정렬 안 하고 계산하면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4분위수가 다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0.72, 그 다음 0.85, 1.09 이렇게 해서 40번째 자료가 2.55네요. 니코틴 함량이. 그렇죠? 예, 이렇게 정렬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표본의 크기는 40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40을 가지고 i라는 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Q1, Q2, Q3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Q1, Q2, Q3를 구해야 되고 Q3-Q1 4분위 범위를 계산해야 되고 4분위 범위에 1.5를 곱해서 수염의 맥시멈 길이를 계산해야 되고 거기까지 실제 자료를 가지고 수염을 마무리해야 되고 그걸 넘어가는 것은 이상점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럼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따라가 볼까요? Q1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Q1은 제1 4분위수고 제25 100분위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i라는 값은 100분의 25p 곱하기 n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4분의 p 곱하기 n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제1 4분위수니까 p가 1이고요. 그렇죠? 예, 4분의 1하고 곱해주면 됩니다. 예, 해서 4분의 1하고 곱했어요. 100분의 25.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4분의 1이 되고 계산한 것이 거기다가 40을 곱했으니까 10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정수네요. 정수니까 아까 약속한 대로 10번째 자료하고 그 다음 거 11번째 자료에 평균을 낸 것이 제1 4분위수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료를 봅니다. 10번째 자료는 여기 순서대로 정렬해 놨으니까 첫 번째 줄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1.63이 되겠죠. 그렇죠? 11번째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이 자료가 되겠죠. 1.64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10번째 자료 1.63하고 11번째 자료 1.64의 평균을 냅니다. 더해서 2로 나눠주면 1.653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Q1은 1.635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예, 1.63 더하기 1.64 이것을 2로 나눠서 1.635 그러니까 Q1은 1.635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예, Q3 계산해 볼까요? 물론 Q2, Q3 다 계산해야 됩니다. Q3를 계산해 보면 이건 제3, 4분위수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분의 1에다가 P 3이라는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표본의 크기 40을 곱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i라는 값을 계산하면 30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정수예요. 역시 정수니까 30번째 자료와 31번째 자료에 평균을 내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가볼까요? 예, 30번째 자료, 여기 세 번째 줄에 1.97이네요. 31번째 자료는 네 번째 줄에 2.03이네요. 그렇죠? 그럼 1.97하고 2.03 더해서 2로 나눠주면
2가 되네요. 그렇죠? 예, 해서 Q3는 2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Q3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1.97과 2.03, 30번째 자료 1.97, 31번째 자료 2.03, 평균을 내니까 2.0. 그렇죠? 예, Q3는 2.0이다. 이렇게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분위 범위는 계산되겠네요. Q3에서 Q1을 빼주면 되고, 그렇죠? Q3는 2.0이었고, Q1은 1.635였어요. 그래서 4분위 범위 Q3-Q1은 0.365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4분위 범위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자 안에다가 수지로 된 선을 하나 그어야 되니까 중앙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중앙값, 중앙값은 제2 4분위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줍니다. i라는 값은 역시 4분의 1에다가 2 4분위수 구할 거니까 2를 곱하고 표본의 크기 40 곱해주면 i는 20이 되네요. 정수예요. 정수니까 20번째 자료와 그 다음 21번째 자료에 평균을 내주면 됩니다. 그렇죠? 역시 자료를 보고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앞에 20번째 자료는 1.75네요. 21번째 자료는 1.79. 그럼 1.75와 1.79의 평균을 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고 결국 1.75와 1.79의 평균 계산하니까 1.77. 그렇다면 중앙값 Q2 제2 4분위수 제50 100분위수 그 값은 1.77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 계산했어요. 조금 전에 Q1, Q3 계산해서 4분위 범위 Q3-Q1까지 계산했습니다. 0.365였죠? 수염의 최대 길이는 여기에 1.5를 곱해서 결정하지요. 그렇다면 4분위 범위 0.365에 1.5를 곱합니다. 곱하면 0.5475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수염의 최대 길이는 0.547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1-0.5475까지 갈 수 있고 Q3 플러스 0.5475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실제 자료를 갖다 놓고 수염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계산된 값을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양쪽 대칭으로 똑같은 값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 있는 값을 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해서 수염의 길이가 이제 결정이 됐죠. 자, 그렇다면 왼쪽으로는 수염이 Q1에서 1.5 곱하기 Q3-Q1만큼 갈 수 있으니까 그 값, 4분위 범위에 1.5를 곱한 값이 0.5475였어요. Q1은 1.635였습니다. 빼주면 1.0875까지 수염이 갈 수 있어요. 왼쪽으로. 그렇죠? 그 안에서 실제 있는 자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1.0875니까 수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볼까요? 1.0875까지 갈 수 있는데 1.09까지가 실제 자료네요. 그렇죠? 1.0875까지 수염이 갈 수 있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자료는 0.85와 0.7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수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 있는 자료가 왼쪽 수염의 끝 1.09가 결정하지요. 왼쪽 수염은 1.09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해 두세요. 왼쪽 수염은 1.09에서 끝난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수염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오른쪽 수염은 역시 4분위 범위 Q3-Q1에 1.5를 곱한 것이 수염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Q3로부터 오른쪽으로 그만큼 더 갈 수 있으니까 Q3는 2.00이었어요. 4분위 범위에 1.5를 곱하면 0.5475였어요. 두 개를 더하면 2.5475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2.5475까지는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실제 있는 자료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2.5475 가볼까요? 그러면 실제 자료가 2.5475인데 2.5475 안에 2.46까지는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2.55는 안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오른쪽 수렴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수렴 바깥쪽에 2.55, 오른쪽 수렴의 끝은 2.46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왼쪽 수렴의 끝은 1.09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그것보다 더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수 0.72와 0.85는 이상점이지요. 오른쪽 수렴의 끝은 2.46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그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2.55는 이상점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수렴 바깥쪽에 있는 자료들은 이상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 정리가 됐죠? 예, 이제 기억해서 그림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계산이 다 됐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 Q1은 1.635였고 Q3는 2.0이었고 중앙값은 1.77이었어요. 그렇죠? 앞에서 다 계산을 했습니다. Q1에서 4분위 범위의 1.5배를 빼주면 왼쪽 수렴은 1.0875까지 갈 수 있었다. Q3에다가 4분위 범위의 1.5배를 더해주면 오른쪽 수렴은 최대한 2.5475까지 갈 수 있었다. 그렇죠? 근데 왼쪽에는 실제 있는 값이 수렴 최대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값이 1.09까지였다. 그렇죠? 오른쪽은 실제 자료의 값이 2.46까지였다라는 걸 우리가 봤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수렴의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 구간 1.0875에서 2.5475 안에 들어와야 수렴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료에서 이 구간 밖에 있다 그러면 이상점이 되죠. 그렇죠? 왼쪽에는 0.72와 0.85라는 자료가 이상점으로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2.55라는 자료가 이상점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점은 이상점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그리면 돼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리시고요.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 예, 박스의 왼쪽은 Q1, 여기다 그 Q1의 값을 써주면 됩니다. 1.635. 박스의 오른쪽은 Q3, 2.0이었으니까 2.0이라고 써주시고요.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긋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를 가지고 가깝게 그리면 돼요. 근데 중앙값은 1.77이었으니까 1.77과 2.0 거리, 1.77과 1.635의 거리, 이걸 재시면 됩니다. 예, 1.77이 1.635에 2.0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2.0보다는 1.635 쪽으로 조금 가깝게, 예, 거의 비슷한 거리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비율을 계산해서 대충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Q1, Q2, Q3가 박스 안에서 이렇게 선으로 그려졌죠. 그렇죠? 그 다음 수렴의 최대 길이 계산했고 실제 있는 값까지만 수렴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실제 있는 값이 2.46에서 끝났어요. 그럼 2.46까지 가서 마무리. 왼쪽은 실제 있는 값이 1.09까지 가서 끝났어요. 그럼 1.09 실제 자료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수렴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상점. 이렇게 동그라미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서클로. 예, 이렇게 동그라미로 오른쪽에는 2.55 자료가 있었으니까 그 자료의 값을 써주시고요. 왼쪽에는 이상점이 두 개 있었으니까 동그라미 두 개 찍으시고 0.72라는 자료와 0.85라는 자료를 직접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상자 수렴 그림까지 그려봤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1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1장에서는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통계학에서
이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기술 통계학이라고 불렀어요. 그 기술 통계학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평균값, 그리고 중앙값, 예, 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 계산해 봤고요. 4분위수, 100분위수 이런 거 구해 봤고요. 그래프로 그려봤죠. 예, 해서 우리가 상대도수 분포표도 그려봤고요. 그렇죠? 히스토그램도 그려봤었어요. 그것의 극한이 되는 우리 PDF, 확률, 밀도 함수도 알아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줄기 잎그림 그려봤었고요. 지금 상자 수렴 그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1장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통계학이라는 것은 그 언어로 확률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확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확률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사상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통계적인 실험이다 또는 확률적인 실험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확률을 정의하기 전에. 자, 우선 2장 1절을 볼까요? 표본 공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문자로 S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영문자, 대문자로. 자, 그런데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 어떤 실험이 있는데 통계적인 실험이 있어요. 그 통계적인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통계적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 이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불러요. 통계적 실험 또는 확률적 실험이라고 할 텐데요. 확률적 실험이라는 것은 뭐냐? 과학적인 실험하고는 상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1개가 화학 결합을 하게 되면 물이 생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화학 결합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냐? 물이 생겨요. 그렇죠? 자, 이렇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실험은 과학적인 실험이에요. 통계적인 실험 또는 확률적인 실험이라는 것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자, 이번에 내가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거야. 그런데 앞면이 정말 딱 예측됐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측할 수 없어야 돼요.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어떤 것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어떤 것이 나올지 정해져 있지도 않다면 그것도 역시 확률적인 실험 또는 통계적인 실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야 돼요. 동전을 던지면 이번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앞면과 뒷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주사위를 던질 때 이번에 그 주사위의 윗면에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6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는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다. 6개밖에 없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은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이런 실험. 이런 실험을 우리는 통계적 실험 또는 확률적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때 확률적 실험, 통계적 실험을 했을 때,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불러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름은 표본 공간이지만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의 전체 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라고 썼지만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모집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표본 공간이 정의가 됐죠? 통계적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이다. 예, 이렇게 표본 공간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예, 샘플 스페이스라고 영어로 하니까 그걸 따라서 영문자, 대문자, S로 표기를 하자. 됐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표본 공간 정의가 됐고요. 그럼 표본 공간에는 당연히 그 통계적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점으로 이렇게 원소로 있겠죠. 그렇죠?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원소가 되는 점, 즉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각각의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실험을 통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표본점이라고 불러요. 샘플 포인트, 표본점. 예, 그러니까 표본점은 표본 공간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 해서 표본 공간과 표본점을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럼 어렵지 않았죠? 예, 그러면 정의를 했으니까 예, 어려운 건 아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교재에 있는 걸로.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하나를 던졌어요. 그렇다면 한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실험에서 표본 공간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전을 던지면 예,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할 때 동전을 공정한 동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공정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앞면 영어로 head라고 합니다. 해서 영문자 대문자 H로 표기를 할게요. 이건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H라고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H라고 표기된 것은 이건 동전의 앞면이야. 다른 설명이 없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면이 나올 수 있는데 뒷면은 영어로 tail, 꼬리라는 뜻이에요. 예, tail이라고 해요. 해서 영문자 대문자로 T라고 쓸게요. 앞면은 H, 뒷면은 T. 자, 그렇다면 동전을 하나 던지는 실험에서 표본 공간 S는 원소가 두 개 있죠. 즉 표본점이 두 개 있습니다. H와 T가 있다. 그러면 S는 H와 T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 2.11을 볼까요? 이번에는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윗면에 나타난 숫자에 관심을 가진다면 표본 공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실제 주사위를 보면 6면체고요. 그 위에 면마다 점이 있죠. 점이 하나 있는 게 있고 2개, 3개, 4개, 5개, 6개까지 있어요. 면이 6개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점이 하나 있는 것은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자로. 점이 2개 있는 것은 2라고 할 거고요. 점이 6개 있는 것은 6이라고 하겠습니다. 숫자로.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의 수를 갖는 집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윗면에 나오는 숫자, 예,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 금방 얘기한 것처럼 표본 공간 S는 1부터 6까지의 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표본 공간, 표본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이 있다. 표본 공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네, 동전을 먼저 던져요. 그렇죠?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는 당연히 표본 공간이 앞면하고 뒷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앞면이 나왔거나 뒷면이 나왔겠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던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앞면이 나왔을 때는 동전을 또 던질 거니까 그때 해당하는 값은 역시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뒷면이 나오면 동전을 또 던지는 게 아니고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어요.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표본 공간이 1부터 6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에는 1부터 6까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을 때 다시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온 경우가 있을 거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을 때 다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왔을 수 있겠죠.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왔다면 다시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수 있고,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왔다면 다시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왔을 수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표본점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 경우를 HH라고 쓸게요. 두 번째 경우는 HT라고 쓰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T1이라고 쓸게요. 네 번째 경우는 T2라고 쓰고 마지막 경우는 T6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 표본점은 어떻게 되나요? HH, HT, T1, T2, T3, T4, T5, T6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예제 2.3 한번 볼까요? 제조 과정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추출해서 검사를 해서 3개를 추출했습니다. 예, 제품 3개를 추출을 했어요. 불량품이면 D, 불량품이 아니면 N으로 분류한다. 예, 불량품이면 D로, 양품이면 N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실험에서 표본 공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제품을 3개를 추출을 했으니까 첫 번째 제품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제품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제품이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제품은 당연히 불량품이거나 양품이거나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제품도 그 첫 번째 제품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불량품이거나 양품이거나, 그렇죠? 예, 첫 번째가 양품이었어도 두 번째는 불량품이거나 양품이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 대해서 세 번째도 각각 불량품이거나 양품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경우를 전부 계산해 보면 첫 번째도 불량품, 두 번째도 불량품, 세 번째도 불량품이면 D라고 쓸게요. 이렇게 첫 번째가 불량품, 두 번째가 불량품, 세 번째가 양품이면 DD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양품이면 NN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럼 표본점이 정리가 됐죠? 예, 결국은 예, 제품을 3개 추출할 텐데 첫 번째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두 번째도 그 첫 번째의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분류할 수 있고 세 번째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3개의 경우가 2개씩 각각 다 분류가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3승, 8개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세는 방법은 뒤에서 배웁니다. 예, 해서 8개의 표본점을 가지고 있어요. DDD부터 해서 NNN까지 예,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DDD, DDN, DND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NNN까지 8개 표본점이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표본 공간하고 표본 점을 정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집합을 정의를 할 거예요. 표본 공간은 모집단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집합은 표본 취급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표본 공간 X가 주어졌을 때, 예, 그 표본 공간에 부분집합이 있을 거예요. 표본 공간이 하나의 집합이니까 그 부분집합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책에 따라서는 다른 책에서는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 책에서는 사상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뭐 장점 단점 이런 게 없으니까 사상이라고 쓸게요.
예,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예, 해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상이라고 하자. 그리고 영문자 대문자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상 A, 사상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 표본점, 표본점으로 구성된 사상, 예, 이렇게 정의를 했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난 결과가 3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사상을 A라고 하자. 그럼 A는 어떤 집합이 될까요? 주사위를 던지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눈은 1부터 6까지 6개의 수로 표기가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3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1, 2, 3, 4, 5, 6 중에서 3의 배수를 선택하면 되지요. 3의 배수는 2개가 있죠. 3하고 6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상 A는 원소 2개, 표본점 2개, 3과 6을 갖는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위에서 했던 거. 제조 과정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추출을 해서 검사해서 불량품이면 D, 양품이면 N으로 분류를 했다. 자, 그럴 때 불량품의 개수가 1보다 큰 사상을 B라고 하면 B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불량품 개수가 1보다 크다 그랬어요. 제품은 3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불량품은 2개거나 3개거나 하겠죠. 그렇죠? 불량품 개수가 2가 되든지 3이 되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앞에 그림을 보니까 제품 3개를 추출해서 불량품, 양품 구분하면 표본 공간이 DDD부터 NNN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D가 불량품입니다. 그렇다면 D가 2개 이상 나오는 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D가 하나 있거나 없거나 하면 선택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DDD, D가 3개니까 선택이 되네요. DDN, D가 2개니까 선택이 되고 DND, D가 2개니까 선택이 됩니다. DNN은 D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이 안 되죠. NDD, D가 2개니까 선택이 됩니다. NDN, D가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이 안 됐어요. NND, D가 하나밖에 없어요. 역시 선택이 안 됩니다. NNN, D가 하나도 없어요. 선택이 안 되죠. 그렇다면 D가 2개 이상 있는 것은 표본점이 하나, 둘, 셋, 넷. DDD부터 NDD까지 4개 원소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 사상에다가 표본점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사상 B는 표본점이 4개 있어요. DDD, DDN, DND, NDD 이렇게 4개 표본점을 갖는 집합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4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표본 공간이 S가 T의 집합인데 T는 0 이상이다. 이렇게 했네요. 그럼 0 이상인 구간이죠. 0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T는 무엇을 표기하고 있는 거냐? 어떤 전자부품의 수명이다라고 했어요. 단위는 년이다라고 했고요. 자, 그렇다면 그 부품이 5년 내에 고장이 날 사상, 그 사상을 A라고 하자. 그럼 A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5년 내에 고장이 났다라는 것은 5년 못 썼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수명이 5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수명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표본 공간이 0 이상이다라고 이미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사상은 0 이상이면서 5보다 작은 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겠죠. 그렇죠? 예, 구간으로 표시하면 0부터 5까지, 그런데 0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줘야 됩니다.
해서 그것을 정의를 할게요. 네. 우선 표본 공간 S에 어떤 사상, A라고 할까요? 한 사상이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그 사상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 전체의 집합,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집합 안에서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 S에는 속해 있어야 돼요. 표본 공간 S에는 속해 있는데 사상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를 다 모아놓은 집합. 예, 그것을 우리가 A'하고 표기할 거예요. 예, 우리가 이 A'을 A의 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상으로 얘기할 때는 여사상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책에 따라서는 여기 프라임을 여집합이라는 영어 컴플리먼트를 써서 C로 표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A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쓰고 읽으시면 돼요. 예,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A 프라임으로 표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A 프라임으로 표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볼게요. S라고 표기를 하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사상은 그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니까 그것보다 작은 집합으로 표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A라는 사상이 여기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A'은 A 밖에 있으면서 S 안에는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A 바깥쪽에 있으면서 이 사각형 안쪽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된 부분이 A'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R을 쉬운 2장의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붉은색 카드가 뽑힐 사상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R'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카드는 붉은색하고 검은색이 있어요. 두 가지 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R'은 결국은 검은색 카드가 뽑힐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두 사상의 교집합을 정의를 할 겁니다. 어떤 두 개의 사상이 있어요. 두 사상을 A와 B라고 할까요? 두 사상의 교집합은 그 집합으로 봤을 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공통으로 속하는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사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A 인터섹션 B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기하고 A 인터섹션 B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집합 기호를 쓴다면 A 인터섹션 B는 표본 공간 S에 있는 원소들이에요. 그런데 A에도 있어요. 그리고 B에도 있어요. 두 집합 모두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집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표본 공간은 이렇게 전체 집합 박스로 그려주시고요. 그 안에 A라는 사상이 있겠죠. 그렇죠?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라는 사상이 있어요.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그려본 겁니다. 없으면 따로 떼어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만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두 집합 모두에 있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공통된 이 부분이지요. 그렇죠? 여기 빗금친 부분이 A 인터섹션 B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교실에서 임의로 한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의 전공이 공학이면 E라고 그 사상을 표시를 할 거고 그 학생이 여학생인 사상을 F라고 표기를 할게요. 자, 그렇다면 E 인터섹션 F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터섹션은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전공은 당연히 공학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학생의 성별은 여학생이어야 하겠죠. 둘 다 돼야 되니까 공학을 전공하는 여학생인 사상이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교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B라는 사상은 A, E, I, O, U 이렇게 있습니다. C라는 사상은 L, R, S, T 이렇게 있네요. B 인터섹션 C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B에는 영문자 중에서 모음만 있네요. C에는 자음만 있네요. 그렇죠? 자음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왔네요. 그렇죠? 예, 모음과 자음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B 인터섹션 C는 공집합이 됩니다. 그렇죠? 예, 해서 B 인터섹션 C는 공집합이다라고 쓰면 되고요. 결국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B하고 C는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상은 서로 배반이다. 상호 배반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확률 계산할 때 예, 상호 배반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교집합이 있으면 그만큼 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상호 배반인가 아닌가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확률 계산하기 위해서. 자, 해서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상호 배반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세요. 정의하겠습니다. 상호 배반. 두 개의 사상이 있을 때 A, B 두 개의 사상이 공통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즉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면 두 사상 A와 B는 상호 배반이라고 하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상호 배반이면 인터섹션이 없는 거죠. A 인터섹션 B는 예, 공집합이 되는 거죠. 위에서 봤던 이 예제가 바로 그런 경우지요. 예, B하고 C의 인터섹션이 공집합이었어요. 예, 다른 용어로 얘기를 하면 B라는 사상과 C라는 사상은 상호 배반인 사상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합집합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게요. 두 개의 사상 A와 B의 합집합은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것을 이런 기호로 쓰고 A 유니온 B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 집합 표본 공간 S가 있어요. A라는 사상은 그 안에 있어야 되고 B라는 사상도 그 안에 있어야 되지요. A라는 사상과 B라는 사상은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나지 않으면 상호 배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 있는 원소를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공통으로 있는 것은 두 번 세어지게 되겠죠. 해서 나중에 개수를 셀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통 부분은 한 번 빼줘야 되겠죠. 예, 이건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A 유니온 B는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상은 표본점이 A, B, C 세 개가 있고 B라는 사상은 표본점이 B, C, D, E 네 개가 있다. 그러면 A 유니온 B는 뭐냐 그랬어요.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있으면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B, C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렇죠? 근데 B에도 B하고 C는 있어요. 그렇죠? 두 번 쓸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D, E만 더 갖다 주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 A에 있는 표본점과 B에 있는 표본점을 다 합해 놓은 거다. 한 번씩만 써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M이라고 주어진 사상은 X가 3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집합이에요. N으로 표기한 사상은 X가 5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그런 원소들의 집합이에요. M 유니온 N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수직선상에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이렇게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M은 3부터 9까지니까 이렇게 표기가 될 거고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3하고 9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빈 동그라미로 표기를 했습니다. N은
5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아요. 그럼 5가 3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시작을 할게요. 9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 M으로 표기된 이 집합 안에서 시작하면 되죠. 예, 거리를 대충 맞춰서 이쯤부터 시작을 할까요? 5부터 12까지. 12는 M으로 표기한 이 집합 밖으로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5도 포함되지 않고 12도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러면 합집합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5 같은 경우는 N으로 표기된 이 사상에는 없지만 M으로 표기된 사상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여긴 들어갑니다. 9도 마찬가지. M으로 표기한 사상에는 없지만 N으로 표기한 사상에는 들어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9도 포함돼야 돼요. 유니온에는. 그렇죠? 그런데 3하고 12하고는 둘 중에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양끝점은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빗금친 부분, 예, 그래서 3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그런 원소들의 집합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M 유니온 N은 X들의 모임인데 X는 3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A라는 사상은 카드가 붉은색인 사상이다. B라는 사상은 카드가 다이아몬드 중에서 잭이거나 퀸이거나 킹인 사상이다. C라는 사상은 카드가 에이스가 되는 사상이다.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자, 카드를 이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카드는 쉬운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색은 붉은색과 검은색 두 종류가 있어요. 붉은색은 무늬가 다이아몬드 무늬하고 하트 무늬가 있고요. 검은색에는 스페이드 무늬 그리고 클로버 무늬가 있습니다. 예, 무늬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트, 스페이드, 클로버 네 종류의 무늬가 있어요. 붉은색은 다이아몬드와 하트, 검은색은 스페이드와 클로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무늬에 영문자 A로 쓴 에이스 카드가 이렇게 한 장씩 있어요. 다이아몬드 에이스, 하트 에이스, 스페이드 에이스, 클로버 에이스. 에이스가 각각 하나씩 전체 카드에 4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숫자 카드예요. 각각의 무늬마다 숫자 카드는 2부터 10까지 숫자 카드가 있어요. 무늬마다 한 장씩, 2부터 10까지 한 장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두 4종류, 3두 4종류, 모든 숫자가 4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 카드가 있어요. 그림 카드에는 잭과 퀸과 킹이 있어요. 잭은 영문자 J로 표기를 하고요. 퀸은 Q로, 킹은 K로 이렇게 씁니다. 이니셜을 가지고 표기를 했어요. 해서 잭도 다이아몬드, 하트, 스페이드, 클로버 무늬마다 하나씩, 퀸도 마찬가지 무늬마다 하나씩, 킹도 무늬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 있네요. 그렇죠? A는 붉은 카드. 그렇죠? 그렇다면 A에는 다이아몬드로 표현된 카드가 다 있고 하트로 표기된 카드가 다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카드마다 에이스부터 해서 킹까지 13개 종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해서 4종류니까 모두 쉬운 2장입니다. 예, A라는 사상에는 다이아몬드하고 하트가 다 들어가면 되네요. 자, 그럼 B라는 사상은 다이아몬드 중에서 잭, 퀸, 킹이에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이미 A라는 사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B라는 사상은 A라는 사상의 부분집합이 되겠네요. 거기서 잭과 퀸, 킹 이렇게 3개 표본점만 가지면 되겠네. 그렇죠?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사상 C는 에이스 카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와 하트에도 에이스가 있지만 스페이드와 클로버에도 에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상 C는 A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A에 없는 원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네요. 예, 이렇게 에이스 4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사상 C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상 C하고 사상 A하고는
다이아몬드 A와 하트 A에서 이렇게 교집합을 만드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검은색 중에서 에이스 카드를 제외한 숫자 카드 2부터 킹 카드까지, 예, 이것은 A, B, C에는 들어가지 않네요. 그렇죠? 예, 하지만 표본 공간에 있어야 되니까 예, S 안에는 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이라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확률을 배우기 전에 어떻게 숫자를 세야 되는가, 세는 기술을 배우고요. 그 다음 확률을 정의해서 배울 겁니다. 예, 조금 연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